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8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문명의 충돌과 강국 근현대사, 조선말 이제 그 조선말과 이제 일제 시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문명의 충돌로는 이 2002년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문명, 인류 역사는 이제 문명 간의 충돌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나고 이제 맞대응하면서 이제 하랄트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문명의 공존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썼는데, 이제 지나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충돌이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단순히 그냥 한국의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구 기독교 민주주의 사상과 중국의 유교 문명, 유교적 봉건 지배 구조와의 충돌이었다라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 사실 중세 말까지 유럽은 그 봉건적 지배 질서의 구조 속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국과 유럽 사이에 어떤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통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적, 물적 교류도 상당히 적었고,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론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뭐야? 원나라 봉건 국가가, 유럽의 봉건주의가 하나의 그 교류하는 그 과정이었을 뿐이지, 충돌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당시, 그러니까, 근 17세기, 18세기, 16세기 이후 종교개혁 이후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세 유럽은 중세의 탈을 벗고 근대로 가면서 급격한 산업화, 이런 민주화, 이런 그 정치 체제의 변혁을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던 데 비해서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정치 체제가 유럽의 정치 체제를 변화를 겪고 그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었지만 동방의 어떤 그 중국의 문명권은 여전히 그 유교 중심의 봉건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유럽은 시민 민주주의 형태로 나가고 중대세 유럽은 이제 그 중국은 여전히 그 유교적 봉건 체제 하에 있고 이런 사회에서 이제 충돌이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어, 여기에서 이제 그 자유, 평등, 민권의 사상.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여전히 봉건적 지배 구조 속에 있는 상태인데, 근데 유럽은 어떤 상태예요?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고,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요? 평등이라는 사상적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인들은 뭐를 해요? 자유로운 무역, 평등한 무역,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하는 체제로 나갔고 중국은 여전히 뭐야 유교 중심의 위계 질서 사회로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제 무역을 기반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상당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이 민주주의를 전 지구적으로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식민지 구조다, 식민지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정책, 그 신대륙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음. 사실 근데 이 우리가 아프리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아프리카는 이집트 문명 빼고는 나머지는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거죠. 네? 그 신대륙도 마찬가지고요. 신대륙도 마야 문명, 고 아스텍 문명, 요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소규모의 어떤 그 문명 집단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이게 보편적인 문명, 그런 국가를 형성하고 뭐 이런 문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서구의 그 식민 지배가 억압과 착취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프리카하고 북미나 남미나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어떤 국가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던 상태에서 그냥 원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시 상태의 인간 사람들한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사냥, 수렵, 채집하는 상태였고 어떤 사법적 체제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체제 자체가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미약한 사회였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시 상태를 생각을 해보 원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냐면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원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맹수들하고 맞서 싸워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위험한 야생동물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이 식물을 채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건기, 우기, 이게 건기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도 먹을 것이 많아야 동물들도 많은데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서구의 공장이 이제 그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생활을 안 해도 응? 사냥을 하거나 위험한 생활을 안 해도 공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죠. 식민지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부족원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족장한테 가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장이 어떻게 돼요? 들어보고 판단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법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듣고 어떻게 해요? 어떤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장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기분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따라서 이 판결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주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들은 지역들에 뭐를 해요? 아, 법을 전해주는 거야. 민주화된 법을. 이제 사법부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런 사람들한테 아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단순히 공장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응? 그리고 언어라든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공장을 으로서 이 공장의 인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근대 교육이 사실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가 팽창하고 산업화가 팽창하면서 식민지로 나가는 그 과정이 단순히 억압과 착취의 과정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예 제도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 노예 제도가 잘못된 거죠. 그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이거는 그 인격적으로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서구인들이 가기 전에는 이들 나라한테 노예 제도가 없었을까? 노예가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들끼리 싸워서 지는 쪽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노예 제도는 고대서부터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리스, 폴리스들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기본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가가지고 막 노예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구인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구인들이 노예를 삼아야 되겠다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부족들끼리 싸워. 그래서 진 부족을 이긴 부족이 잡아갖고 와가지고 서구인들한테 팔아요. 뭘 가지고 그럼 팔면 뭘 노예를 갖다 주고 뭘 해요? 무기를 또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무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강성해지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요? 19세기 중반 말엽까지 해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음? 그리고 중세에도 유럽에도 동로사 제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가서 노예를 제대로 걸 만들고 잡아다가 파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서구인들이 이용을 한 거지. 근데 그리고 다른 중국과 뭐 우리나라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노비 제도가 있었지. 그런데 서구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노예 제도를 서구인들이 없애버리죠. 그래서 노예 해방령 이제 남북 전쟁 노예 해방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야? 노예가 서구인들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제도 노예제도고 노예라고 하는 그 관습이 없어진 거지. 이게 서구인들이 가가지고 노예를 막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상당히 참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문명이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이 문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동아시아에는 유교 문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교 문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역을 쭉 하다 나오니까 이 서구 사람들이 야 우리 중국 가도 무역합시다 라고 간 거예요. 뭐 침략을 하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무역을 하는데 이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역은 뭐야? 조공무역이에요. 조공. 그러니까 아래 국가 그 상국과 속국으로 나누면서 중국은 무슨 세계냐면 자기네들은 모든 나라의 중심이고 나머지들은 속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속방들이 상국인 중국한테 물건을 준다. 이걸 뭐라 그래? 조공을 하면 상국인 중국은 뭐야? 그에 대한 은혜로서 하사품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공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무역,
평등한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속방들이 갖다 주면은 하사품을 내려주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자고 했을 때는 야, 영국의 특사들이 가 가지고 상인들이 무역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아 쟤네가 우리의 속방이 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받아줄게.' 응? 뭐 이렇게 우리가 '아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상국으로 섬긴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뭐요? 1:1로 평등한 국가 대 국가, 주권국 대 주권국으로서 교역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야? 속방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무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충돌의 여지가.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유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등, 자유, 인권 이 개념이 없어요. 사실 약해 없어요. 뭐야? 상하관계, 양방과 상놈, 상국과 속방 이 관계 속에서 유교적 지배의 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들으니까 만민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것이 시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의 기득권 층은 뭐야?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야?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랑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조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에도. 조선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 외, 양, 이 외나라를 척하고 양이를 외나라와 뭐 일본과 서양 오랑캐를 척한다, 배척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 그게 들어오면 뭐야? 양반과 상민, 응? 어떤 그 유교적 지배 구조가 깨지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비도 절반가량의 상민의 입장에서는 뭐야? 기득권층이잖아. 그리고 노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민 평등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깨뜨려 버리네. 그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당시의 동서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교적 지배 구조냐 민주적 지배 구조라고 하는 이 문명적 가치의 충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 이 서양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한테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이 페리 제독이 가가지고 강제로 개항을 열어버리죠. 항구를 열어버렸다. 그것에 이 사람들이 인식이 깨지는 거예요. 재빨리 자기 태도를 보아 이것을 그 유교적 전통 질서만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재빨리 해서 뭐예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자기가 근대 국가 서양으로서 변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원군이 척의 양의가 뭐냐면 외를 영하고 양의를 같이 놓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일본과 서양은 하나다 이게 생각. 그러니까 일본은 막아야 서양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무력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도 일어나고 서구 열강이 중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충돌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양육, 병익양육을 걷고 그러면서 서구 열강들의 어떤 쟁탈전의 어떤 그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명사적인 충돌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그 당시에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교 문명이 쇠락하고 근대 문명이 사실 전 세계를 다시 누리게 하는 민주주의 문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걸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고 우리가 변혁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식민지를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좀 그 이해가 부족하면서 어떻게 돼요? 힘으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나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이나 서양이 못 미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일본의 식민지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그 당시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일본의 식민지도 없었고 어떻게 돼요? 지금의 어떤 분단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이 미중 패권 시대라는 거죠. 자, 이게 미중 패권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중국 문명,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 사실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 서구의 민주주의와 대항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자유주의로 갈 거다, 민주화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무역과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부터 뭐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자유와 서구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과 이런 사상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 누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시진핑, 중국 공산당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문명의 충돌은 지금의 어떻게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의 문명의 충돌에서 어떻게 잘못 대응한 거를 다시 반성을 하고 되뇌이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쇠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잘못하면 우리가 쇠락을 하게 되고 잘 활용하면 통일과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그 구한 말에 중국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대화를 가지 못하면서 식민지를 전락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문명의 충돌의 관점에서 과거 구한말의 역사를 보고 오늘 우리의 현 상황을 한번 봤습니다. 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라가 강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